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집에도 대가가 따른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강희숙은 마당에 핀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봄, 강희숙은 마당에 핀 개나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 한옥집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의 추억을 품어왔죠. 낡았지만 고즈넉한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은 도시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여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강희숙이 빨래를 널던 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항상 고맙다. 시어머니는 항상 강희숙의 부지런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강희숙은 수십 년간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며 남편 강명철과 세 자녀를 키워왔어요.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강희숙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허리는 좀 나아지셨어요? 강명철은 작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죠.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강명철의 동생 강민철은 근처에 살면서 주말마다 형의 집을 찾아 시부모님을 뵙곤 했어요. 형, 오늘은 아버님 약 타러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강민철의 말에 강명철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왔기에 남다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강민철의 아내 박소영은 남편과 달리 큰 집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어요. 박소영은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했지만 그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이 집 참 오래되었네요. 관리하기 힘드시죠? 박소영의 말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큰 집에 비해 작은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해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하고 있었죠. 박소영은 남편의 형이 여전히 낡은 한옥집에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시부모님 챙겨드리는데 왜 큰형님네만 한옥집을 물려받아요? 박소영의 잔소리에 강민철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는 형을 존경했고 형수가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모습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만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죠. 한편 강희숙과 강명철의 세 자녀는 부모님의 희생을 이해하며 자라났어요. 큰아들 재현은 대학 졸업 후 벤처회사에 취직했고 둘째 지연은 의대에 진학했으며 막내 미연은 법대를 준비 중이었죠. 그들은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시아버지의 70생신을 축하했어요. 강명철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집밖에 없구나.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다.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깊이 공감했지만 박소영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씀이 끝나자 박소영은 강민철에게 속삭였죠. 여보, 아버님 연세가 많으시니 재산 정리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강민철은 아내의 말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영의 제안이 순수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속마음을 완전히 읽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 달 후 박소영은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효심에 감탄했어요. 강희숙조차 시누이의 변화를 반갑게 여겼죠. 하지만 강희숙은 곧 박소영의 방문에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어머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동네도 재개발 소문이 있던데 걱정 안 되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박소영은 시부모님과 단둘이 있을 때마다 집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노부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점차 박소영의 말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이한테는 이런 말 하지 마라.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박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어머님. 큰 집은 워낙 바쁘시잖아요. 민철이랑 저희가 어머님 걱정은 다 해드릴게요. 강희숙이 시장에 다녀오던 중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시부모님과 박소영을 목격했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강희숙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머님과 아버님이 박소영이랑 변호사 사무실에 가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강명철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에 서둘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강명철을 맞이한 건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아들아, 우리가 재산 정리를 좀 했다. 이 집은 이제 민철이 이름으로 해놨어. 세금을 아끼려면 우선 둘째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다시 명의를 이전한다는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에 강명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필요하면 공동명의라도 해줄까? 어머니는 미안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명철은 동생과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형, 저도 아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설득했다는 것만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뜻이신데 되돌리기도 그렇고. 강민철의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단호함도 함께 있었어요. 그는 형을 바라볼 용기가 없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명철은 동생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비는 강명철이 모두 부담했고 강희숙은 매일같이 병간호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일이 지나자 박소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제 아버님도 혼자 계시기 어려우니 우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강희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인데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형수님. 아버님을 모시는 건 우리 역할이니 걱정 마세요. 형님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좋겠어요. 박소영의 차가운 말에 강희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강명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철은 형과 형수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에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내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박소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우리도 자식들 생각해야죠. 결국 시아버지가 작은 집으로 모셔지게 되었고 강희숙과 강명철 가족은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특히 강희숙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죠.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시부모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강명철은 아내를 위로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생이 마음을 바꾸길 기다렸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마저 작은 집에서 지내시며 큰아들 가족을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강희숙은 마당에 핀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집에도 대가가 따른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숙과 강명철 가족은 결국 오래된 한옥집을 떠나 작은 전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은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넓은 한옥에 비하면 너무나 비좁았어요. 세 자녀는 하나뿐인 방을 함께 써야 했고 부부는 거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냈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게요.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예요. 큰아들 재현의 말에 강희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공부에 집중해야지.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명철의 월급만으로는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벅찼죠. 강희숙은 결국 인근 반찬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강명철의 걱정에도 강희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 게 내 행복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2해가 지나자 전세금이 오르면서 또다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작은 20평 빌라였습니다. 강희숙과 강명철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아빠, 괜찮아요. 우리는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둘째 지연의 말에 강명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동생 강민철에게 연락해 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강민철은 형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형, 저도 마음이 아픈데. 아내가. 강민철의 변명에 강명철은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는 동생이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등록금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누군가 제 통장에 장학금을 넣어줬대요. 강희숙은 아들의 말에 의아했지만 강명철은 무언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세 번째 이사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겨야 했고 강희숙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강명철은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작은아버지 아들이랑 마주쳤어요. 근데 절 모른 척했어요. 막내 미연의 말에 강희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사촌지간으로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까지 남이 되어가는 현실이 슬펐어요. 하지만 그녀는 딸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괜찮아, 미연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재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지연은 의대에 합격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미연도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은 강희숙과 강명철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 강명철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화목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강명철이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강명철은 한 달간 입원해야 했죠. 병원비가 걱정되었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위기도 극복하려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병원비가 누군가에 의해 이미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강희숙이 행정실에 확인해 보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누구의 도움인지 짐작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동생분이? 강명철은 아내의 말에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민철이는 마음만은 착한 동생이니까. 강희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단절된 것 같았지만 가족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녀는 언젠가 두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강희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어요. 열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큰아들 재현은 대학 졸업 후 정보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둘째 지연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으며, 막내 미현은 법학과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재현의 말에 강희숙과 강명철은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은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재현은 월급 대부분을 모아 부모님을 위한 작은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마음 평은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전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아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내 앞길도 있는데. 강명철의 걱정에 재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가족들은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희숙은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반찬 가게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작은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강민철의 큰아들은 과감한 사업 투자로 큰 손실을 보았고, 작은 아들은 주식 투자에 실패해 결혼 생활마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소영은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준호가 또 사업 자금을 요구해요. 이번에 안 도와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겠대요. 강민철은 아내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는 어려워. 이미 우리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애들 사업에 쏟아부었는데. 박소영은 남편의 말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 아들이 망하게 놔두자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강민철은 점점 형과 형수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형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이 후회되었죠. 그는 몰래 형의 소식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철은 형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재현이 창업한 회사가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를 본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죠. 형수님과 형이 고생하면서도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우리는. 강민철의 중얼거림을 박소영이 들었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설마 큰 집이 부럽다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하지만 박소영의 말과 달리 작은 집은 점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두 아들의 실패한 사업과 투자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고, 박소영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강민철은 아내가 몰래 고리대 금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더 큰 돈놀이를 하기 위해 더 큰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사채를 끌어다가 또 돈놀이를 한다고요? 강민철의 질책에 박소영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제가 이러는 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아들들 사업이 실패하고 당신은 형 생각만 하고 누군가는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날 이후 강민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위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상에 누운 강민철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사람은 없었지만 강민철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병실 전화로 조심스럽게 강명철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여보세요? 강명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철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 저예요, 민철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강명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민철아. 어떻게 지내니? 형의 따뜻한 반응에 강민철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강명철은 동생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많이 힘들구나. 내가 뭐 도울 일 있니? 강민철은 형의 관대함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형. 그저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두 형제는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명철은 동생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강민철은 형의 가족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강민철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강민철은 더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이 관여한 사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여보, 이자를 못 갚으면 우리 집이 위험해요. 사채업자들이 자꾸 찾아와서 강민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거야? 3억? 그리고 이자가. 박소영의 대답에 강민철은 말을 잃었어요. 그들이 가진 현금은 이미 두 아들의 실패한 사업에 모두 투입된 상태였고 남은 것은 집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 한때 강명철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한옥집이었죠. 이러다가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어떡하죠? 박소영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교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절박함만 남았어요. 강민철은 머리를 감싸쥐며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강민철의 중얼거림에 박소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요. 형님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강민철은 아내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과 가족에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형님이 좋은 분이시니 어떻게든. 강민철의 말에 박소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강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모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이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큰 집의 일상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재현의 벤처기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가족의 경제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연은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고 미연은 법학 공부에 매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죠. 엄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 재연의 제안에 강희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 집도 충분히 좋아.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강희숙의 소박한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었어요. 그녀는 화려한 것보다 가족의 화목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강명철도 아내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왔고 그 경험은 가족의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박소영을 본 강희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죠. 형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강희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강명철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박소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박소영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행동에 강희숙과 강명철은 당황했습니다. 강희숙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차분히 말해보세요. 박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채 문제, 두 아들의 사업 실패, 그리고 남편의 건강 악화까지. 그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 집마저 잃게 생겼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희숙과 강명철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심 분노와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그들은 참았어요. 결국 그 집은 원래 그들의 것이었고 지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어떻게 지내요? 강명철이 조용히 물었어요.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심해져서. 박소영의 대답에 강명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희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명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단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게요. 아이들과도 상의해야 할 문제니까. 박소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라도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명철 가족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재현, 지연, 미연까지 모두 모여 작은 집의 상황과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습니다. 의견은 갈렸어요. 아버지, 그동안 작은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도와야 하죠? 지연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명철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되어야 할까? 그리고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다. 강명철은 자녀들 앞에서 오래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작은아버지가 몰래 도움을 주곤 했단다. 세 자녀의 눈이 커졌어요. 강명철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재현이 급식비가 없었을 때, 지연이 장학금을 받았을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모두 민철이가 뒤에서 도와준 일이었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중학교 때 급식비 봉투를 받았을 때 작은아버지 필체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의대 장학금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 작은아버지였군요. 미연은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작은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작은어머니 몰래. 강희숙도 말을 보탰습니다. 민철 씨는 마음만은 항상 착했어요. 형제간의 우애도 깊고 다만 소영 씨의 강한 성격에 많이 휘둘렸을 뿐이지. 가족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들이 알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작은 집의 교만과 욕심으로만 볼 수 없는 이야기였죠. 강민철의 선한 마음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재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사채 문제는 알아볼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미연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법학과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볼게요. 이런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연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한마디 했어요. 작은아버지 건강 상태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의대 교수님께 상담도 받아볼 수 있고. 강명철과 강희숙은 자녀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가치였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작은 어머니와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었어요. 박소영은 모든 서류와 계약서를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사채업자들은 이미 집을 담보로 잡았고 이자율은 법정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이에요. 작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재현의 말에 박소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부모님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한편 지연은 병원에 입원 중인 작은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민철은 조카를 보자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내가 여기까지 다 큰 모습을 보니 작은아버지가 참 기쁘구나. 지연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의사로서 작은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네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교수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철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형님과 형수님은 잘 지내시니? 둘은 오랜만에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연은 점차 작은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아내에게 휘둘린 약한 남자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연은 법률 자문을 받아 사채업자들과 협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불법 고리대금 혐의로 맞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어요. 불법 이자율이 적용된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원금만 상환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현, 지연, 미연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 해결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부모님에게 배운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강명철과 강희숙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뿌듯함을 느꼈어요. 박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강희숙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욕심과 교만 때문에. 강희숙은 박소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강민철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병실에서 만난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옛 추억을 나누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내가 형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는데. 강명철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우리는 형제니까. 강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죄책감과 후회를 형에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형 가족을 몰래 도왔던 일들도 고백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나서면 소영이가. 그래서 몰래. 강명철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우님. 내 마음만은 언제나 착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두 형제의 화해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족관계의 해빙을 알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한옥집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죠. 사채업자들의 방문이 빈번해지자 박소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온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집을 빼앗아 가겠다는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이번 주까지 이자를 못 갚으면 집문서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소영의 절박한 목소리에 강민철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병상에서 겨우 일어난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형님 가족에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는데. 강민철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아내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형님에게 물려받은 집마저 이제 다른 이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큰 집에서는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재현은 회사 일을 잠시 미루고 사채업자들과의 협상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미연은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웠고 지연은 작은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재현 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다니. 박소영의 말에 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재현의 말에 박소영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과 물질적인 것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채업자들과의 만남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재현과 미연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미연은 불법 고리대금 관련 법률 조항을 모두 숙지했고 재현은 협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는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형, 누나가 가면 돼요. 굳이 작은아버지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연의 충고에 강민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직접 가야 해. 결국 강민철은 병약한 몸으로 사채업자들과의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재현과 미연이 함께했어요. 사채업자들은 세 사람을 보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은 가져왔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부로 집은 우리 겁니다. 미연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귀하의 대출 이자율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어요. 사채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연은 계속해서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고 재현은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들은 원금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 법적으로 싸우면 너희도 손해야. 시간 끌면 이자만 더 쌓이는데. 사채업자의 위협에 강민철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제발, 우리 집만은. 그 집은 우리 아버님이 남기신. 그의 간절함에도 사채업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강명철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라면 원래 주인인 내가 와야겠다고 생각했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강명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이고 내 동생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니 내가 해결하는 게 맞겠지. 강명철은 사채업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집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의 원소유권자로서 우선 매입권을 주장한 것이죠. 사채업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강민철은 형의 결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명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철아,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유산이야. 내가 이 집을 다시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 박소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이 다시 강명철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전히 아프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죠? 박소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명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다만 이제는 세입자로서 그의 말에 박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감사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사채업자들과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집문서는 다시 강명철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 절차는 미연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재현은 회사 자금과 자신의 적금을 털어 필요한 금액을 마련했고, 강명철은 아들의 희생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집을 되찾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아버지 소유예요. 미연이 서류를 건네자 강명철은 묵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3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그 집, 이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이제 보고 계시나요? 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민철은 병원 침대에 누워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의 짐이 덜어져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병실에 찾아온 형을 보며 그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강명철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미 넌 형을 많이 도왔잖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아이들 학비며 병원비며. 강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몰래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형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그는 형제 간의 깊은 우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소영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세입자로 전락한 현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처 입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형님 댁에서 살아야 한다니 너무 비참해요. 차라리 다른 데로 이사가요. 강민철은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형님이 우리를 내쫓지 않고 여기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박소영은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모두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희숙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재현이 먼저 의견을 냈어요. 저는 작은아버지 가족이 그대로 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은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이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당장 이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연은 법적인 측면을 고려했어요.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감정적인 문제와 별개로 법적으로는 명확히 해두는 게 좋을 테니까요. 강명철과 강희숙은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상황을 판단하는지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이대로 지내도 좋겠다. 다만 가끔 그 집에 들러 상태도 확인하고 민철이와 재수 씨도 만나봐야겠지. 강명철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강희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요. 집이 다시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가족의 화합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철이 퇴원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니라 형의 집이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는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명철이 동생을 찾아왔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와 강민철 옆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정원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 집이 다시 형님 품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제가 그동안. 강명철은 동생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야.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 마당에서 뛰놀던 기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졌고 오랜만에 형제의 우애가 깊게 피어났습니다. 박소영은 창문 너머로 두 형제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보이는 편안함과 웃음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강명철 가족이 한옥집을 방문했어요. 강희숙은 오랜만에 그 집에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한때 자신이 매일 음식을 준비하던 그 공간은 여전히 익숙했어요. 박소영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곧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아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민철의 사과에 강희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세 자녀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썼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들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특히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감나무가 이제 열매 맺을 나이가 됐네. 강명철이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나무는 그저 나무가 아니라 가족의 상징과도 같았으니까요. 어려운 시절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가족도 시련을 견디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보였어요. 이날 저녁 두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소영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강민철과 그의 두 아들은 자리에 함께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식이 오가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 준호가 저희 회사 사업 파트너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회사에 마케팅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재연의 제안에 강민철의 큰아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전에 사촌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었고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지연도 말을 보탰습니다. 작은아버지 건강관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검진 일정도 잡아드리고요. 강민철은 조카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나 권력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가족을 이어주는 힘이란 것을 말이죠. 그날 밤 강민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그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꿈속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에서 강민철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한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많은 것이 변했어요. 강명철과 강희숙은 이제 완전히 집의 주인으로 돌아왔고 강민철과 박소영은 집의 별채에 새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족은 조금씩 화해의 길을 찾아갔어요. 마당의 감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강명철은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나무에 물을 주었어요. 강희숙은 다시 그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민철이네도 불러서 같이 저녁 먹을까요? 강희숙의 제안에 강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형제는 이제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당의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강민철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가벼운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형님, 이제 눈치 안 보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강민철의 말에 강명철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그래, 아우님,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다. 반면 박소영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강희숙을 마주치면 피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소영은 강희숙이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형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강희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박소영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 행동을 돌아보고 진정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도 두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재현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강민철의 큰아들 준호도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의사가 되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겼고 미연은 변호사로서 가족의 법적 문제를 도왔죠. 강민철의 작은 아들도 사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해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석날 온 가족이 한옥집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박소영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이전과 달리 가족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 감은 어머니가 직접 말린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미연이 건넨 감을 박소영은 조용히 받았어요. 그녀는 감을 한 입 베어 물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그 말에 강희숙은 미소 지었어요. 올해는 감이 특별히 달아요. 나무가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을 햇살이 마당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강명철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철은 형을 불러 마당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형님에게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가 났네요. 강민철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과 부모님의 유품들이 있었어요. 강명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집을 빼앗았을 때 이것만은 챙겨두었어요. 언젠가 형님에게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강명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상자 속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모든 추억이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아우님.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넌 알 거야. 두 형제는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형제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별채에서 나온 박소영은 두 형제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자존심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희숙이 그녀 옆에 다가왔어요. 동서, 저녁 준비 좀 도와주시겠어요? 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강희숙이 요리를 가르치고 박소영이 배우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민철은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는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형수님에게도 건넸어요. 강명철이 잔을 받아들자 강민철은 강희숙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형수님,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돌아왔네요. 강희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감정을 마침내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미움이나 원망이 아닌 안도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감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마당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었어요. 강명철과 강희숙은 예전처럼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강희숙의 말에 강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이 집,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까지. 강희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의 평화로운 날들을 기대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어요. 뿌리는 깊게 대지에 내리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은 그 나무처럼 이 가족도 과거의 상처를 토양 삼아 더 단단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처럼 감나무는 조용히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